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은 무기징역과 사형 두 개의 논구문을 들고 결심 공판에 입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 당연히 조은석 특별검사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님이 이제 그 평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 좀 그 기억이 나는 거는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한 그 내란, 그 전두환과 노태우, 그것이 이제 1980년 정도인데, 그리고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국가적인 그 위상, 국격, 이거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쿠데타를 그 당시에 일으킨 거와 지금 쿠데타의 그 충격이라든지 피해 정도를 치면 사실은 지금 것이 비상계엄이라든지 쿠데타에서 받는 피해는 더 커졌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심 공판이 진행되던 중 조은석 특검의 결정이 법정 특검팀에 전달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였고, 국회 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그 운 좋게 좀 잘 보이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듣다 보면은 이제 사형 구형하겠구나 이런 감이 와요. 윤석열 피고인의 표정도 되게 미묘하게 웃을 듯 말 듯, 웃을 듯 말 듯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정말 그 딱 사형 구형하는 순간 빙그레 웃었거든요. 네, 빙그레 웃더라고요. 저는 그냥 딱 그 순간에 떠오른 그 형용사가 빙그레였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끝까지 그냥 저런 태도로 보이는구나. 예,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인들 최후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이 앉아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 예는 저는 형사재판하면서 그런 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은 일어서서 법대에 있는 재판부를 향하여 해왔습니다. 국회 본관 건물도 지하 1층에 지상 7층입니다. 거기 아마 들어가 있는 인원이 1000명도 넘을걸요? 거기 방이 몇 개입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방청석, 자신의 지지자들이죠. 그 속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모습도 이례적이었고,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하는데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면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은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나도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하려면 하라 이겁니다. 국회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윤석열 피고인은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국회에 군대를 들여보낸 겁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미개국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란이 일단 단기간에 성공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비상계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반쪽으로
쿠데타 세력과 반 쿠데타 세력으로 갈라져가지고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예, 비참한 삶을 살고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내란에 저항했던 시민들.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작전을 목격한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섰던 5.18 항쟁이었습니다. 여가 계엄군 있고 지금 신호등이 있지 빨간 거이 거기까지가 시민군이 축치고 있는 자리 그곳에 계엄군하고 우리가 한 100m 여러 것 좀 들어있었지 100m도 안 돼. 저 앞에까지 와 있어 계엄군들이. 광주의 택시 운전사들도 비극을 목격한 뒤 시민군으로 합류했습니다. 계엄군들한테 저 시민들이 당하는 모습을 봤지. 군인 아저씨. 그러고 때리면 이 사람은 죽겠어. 어? 그러고 때리면 썩었냐고.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 때려 죽이려는 목적이었던 모양이요.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잔인하게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면 피가 거꾸로 쏟아. 거꾸로 돌아요. 이건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와서 정의감이네 뭐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은 뛰어들게 돼 있어. 또 27일 날 도청을 진압하면서 진짜 무자비하게 그렇게 다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것들 이게 계엄군이고 이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또한 당시에는 엄청나게 빨갱이나 폭도로 이렇게 매도돼가지고 서글픈 꼴 진짜 서름 많이 당했어요. 전두환 내란 세력 역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 좌배석 판사가 황상현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재판 그리고 당사자들이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론으로서의 판결 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첫 공판기일에 법정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12.12와 5.18은 분명히 군사 반란이자 내란이었다. 성공한 쿠데타에 드디어 사법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에 대해 반란과 내란 수괴, 상관 살해 미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좌배석 판사였던 저는 전두환 피고인과 대각선으로 눈이 자주 재판 도중에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 재판부가 1심에서 피고인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때 그 표정 변화라든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번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전두환을 사형해라는 단어, 사자가 나왔을 때 전두환 피고인의 표정이 상당히 일그러지면서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8개월 후 전두환은 석방됐습니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금 방금 교도소 철문을 나와서 지금 가벼운 미소를 띠면서 기자들 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경의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사면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 무엇보다도 거의 8개월 동안 오직 그 사건에만 매달려서 기존에 있던 모든 사건을 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사건에 올인했던 재판부 3인 중 1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공들인 법관들의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건 아닌데 아무리 화해 차원도 좋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거나 사죄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용서를 해준 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죄를 했더라면은 제2의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 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등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느 분께서 국민 재판을 하시는데 구형을 때리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변함 없으십니까? 근데 그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이나 5.17 대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죄질이 이번이 가볍냐? 전혀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번은 더 더군다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선출해준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잘 보시면 위로부터의 쿠데타, 즉 친위 쿠데타가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즉 일반적인 국민들에 의한 쿠데타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69조를 보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선서를 하거든요.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근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등이 지금 헌법을 유린한 거잖아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이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이제 위험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많고 죄질이 안 좋다고 봅니다.